아모르 파티는 라틴어로 운명에 대한 사랑 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상실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하거나 필요한 것으로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무한한 시간 동안 무한히 반복된다는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니체는 운명애를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삶 전체를 포용하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니체는 그의 저서 즐거운 지식에서 처음으로 운명애, 아모르 파티를 공표했는데, 니체가 운명애를 이야기한 아포리즘, 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생각한다. 나는 아직 살아야만 한다. 아직 생각해야만 하니까.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자신의 소망과 가장 소중한 생각을 감히 말한다. 그래서 나도 지금 내가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올해 처음으로 내 마음을 스쳐가는 생각, 앞으로의 삶에서 내게 근거와 보증과 달콤함이 될 생각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나는 사물 안에 있는 필연적인 것을 아름답게 보는 법을 더 배우고자 한다. 그리하여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련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련다. 나를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련다. 눈길을 돌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이 될 것이다. 나는 언젠가는 긍정하는 자가 될 것이다. 즐거운 지식 중에서 이 아포리즘의 제목은 새해에입니다. 니체는 새해 소망 겸 새해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니체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의 존재 의미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현재의 순간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이는 인생의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것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개인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기 연민과 원망의 감정을 이겨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모르 파티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 선택,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고난과 투쟁을 포함한 삶 전체를 긍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니체는 피할 수 없는 도전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기쁨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삶에 대해 예라고 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강점, 약점, 고유한 자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나 되기가 포함됩니다. 니체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최대한의 삶을 살도록 격려받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그의 작품에서 아모르 파티를 이해하기 위한 구조화된 틀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운명에 대한 사랑의 철학은 그를 허무주의자가 아닌 긍정의 철학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재 시각 9시 37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황해도 평산신씨, 한자로는 별신 혹은 원숭이 신자를 쓰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셨나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이전에 니체의 아모르 파티가 있었다는 걸? 전 몰랐습니다. 알고 나니까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도 그리고 니체도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노래는 왠지 더 깊이가 있는 것 같고 니체는 좀 더 친근한 느낌? 여러분, 또 그건 알고 계셨나요? 타임루프라고 하죠. 주인공이 특정한 시간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게 되면서 겪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시간여행을 소재로 하는 장르물인데, 영화로 예를 들면 고전이지만 지금 봐도 훌륭한 명작이죠. 앤디 맥도웰과 빌 머레이가 출연했던 사랑의 블랙홀, 영어로는 그라운드 도그 데이. 그라운드 도그 데이면 두더지인가요? 두더지의 날? 어쨌든, 그리고 우리 톰 형님, 톰 크루즈하고 제가 좋아하는 에밀리 블런트가 출연한 SF 영화 엣지 오브 투머로우.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자, 이런 타임루프물들이 영원한 회귀라는 개념의 니체 철학에서 유래했다는 걸 혹시 아셨나요? 전 몰랐습니다. 니체 하면 신은 죽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뭐 이런 단편적인 짧은 문장들밖에 몰랐어요. 부끄럽지만. 자, 오늘 읽어드릴 책은 고양이도 이해하는 니체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무시하면 안 돼요. 아시죠? 영적인 동물인 거. 행복한 마음에서 출간했고요. 지은이는 이채윤. 17살 때부터 니체를 읽어온 오랜 독자로서 니체의 책을 펴들고 어리둥절해할 젊은 독자들에게 그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니체에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니체라는 인물과 철학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 그에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젊은 독자는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니체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그런 니체의 의지를 갖게 됐습니다. 권력의 의지를 한번 오마주 해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니체가 좋아지게 된 건, 니체는 평생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세상의 외면을 받으면서 외롭게 살았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용하고 고난을 극복해내려는 의지를 놓지 않기 위해서 글을 쓰고 생각하고 철학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그래서 그 점이 끌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치의 파시즘이 창궐하던 시기였는데, 니체가 글을 쓰고 철학을 하던 그 시기가, 그 광기의 역사 속에서 나치의 독일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를 격렬하게 비판했던 니체가 겪어야 했던 순환사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5살 때 아버지를 잃은 니체가 23세 나이에 작곡가 바그너를 만나게 되면서 그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좋아했는데, 이 바그너와 멀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정치적 견해 때문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여동생 엘리자베스도 나치의 골수 추종자였는데, 이 인간은 니체가 정신쇠약과 뇌질환으로 무기력하게 누워 지냈던 말년에
그의 저작물을 관리하면서 미발표 글들을 마치 나치 사상을 옹호하는 것처럼 왜곡, 편집, 조작을 시작했고, 그렇게 니체가 죽은 다음 해인 1901년에 권력의 의지라는 책을 출간했죠. 그리고 니체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독서 모임을 자주 주최했는데, 여기엔 나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히틀러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랑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니체는 나치 이데올로기의 선구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지성계에서 홀대를 받아야 했고,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그 잘못을 바로잡고 오명을 벗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영원 회귀에 대한 글과 그리고 바그너와의 관계에 대한 글, 그리고 니체의 대표작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그 속에 담긴 주요 사상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글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까요? 영원회귀 또는 영원한 반복의 개념은 우주와 모든 사건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니체 철학의 중심 개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니체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원회귀는 지금까지 일어났거나 일어날 모든 일이 순환하는 시간 속에서 무한히 반복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소설의 시작을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에 대한 질문으로 열고 있습니다. 영원회귀란 신비로운 사상이고 니체는 이것으로 많은 철학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일이 어느 날 그대로 반복될 것이고 이 반복 또한 무한히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이 어처구니없는 신화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개념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고대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스토아 학파와 같은 일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주가 반복적인 변화의 단계를 거친다고 믿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와 같은 다른 문화권에서도 시간의 수레바퀴 또는 윤회에 대한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윤회는 깨달음을 통해 탄생, 죽음, 윤회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더 큰 영적 체계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니체 철학에서의 영원 회귀는 형이상학적이거나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전히 물질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순환적 본질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니체의 영원 회귀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포함하여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미래에 무한히 여러 번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니체는 이 사상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허무주의라고 설명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궁극적으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우주는 유한한 에너지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은 무한하다고 가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물질과 에너지의 가능한 모든 구성은 결국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체의 영원 회귀는 자신의 삶과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영원 회귀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개인은 자신의 삶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기쁨과 고통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모든 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니체는 그것을 아모르 파티, 운명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운명에 대한 사랑은 운명론으로 귀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니체는 영원 회귀 사상을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경험까지도 사랑하라는 부름으로 여겼습니다. 모든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을 감사하고 후회 없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원 회귀는 사람들이 영원히 반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긍정하도록 도전합니다. 즉,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진정성 있고 의미 있으며 자신의 가치에 충실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인생의 궁극적 무의미함에 대한 믿음인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영원 회귀를 보았습니다. 영원한 반복과 자신의 삶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존재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니체의 영원 회귀 개념은 지금까지 일어났거나 일어날 모든 일이 순환하는 시간 속에서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니체에게 있어 이 개념의 중요성은 선형적인 시간, 진보, 도덕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도전한다는 데 있습니다. 니체는 음악가 바그너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다고 하던데요. 니체는 학창시절부터 바그너의 음악에 감탄했고 그를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바그너는 니체의 아버지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그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니체는 1868년 라이프치히에서 바그너를 처음 만났고 작곡가의 음악과 개성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술, 음악, 철학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특히 쇼펜하우어 철학에 같이 열광했습니다. 니체는 음악의 힘과 음악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바그너의 생각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후 니체는 바그너 음악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1872년에는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찬양하는 에세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그너를 전통음악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형식의 음악 드라마를 창조한 위대한 예술가로 여겼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와 그의 아내 코지마와도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니체는 바이로이트에 있는 바그너 부부의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니체는 1872년 자신의 첫 번째 저서인 비극의 탄생을 바그너에게 헌정했습니다. 또한 바그너의 예술과 사상을 찬양하는 에세이도 여러 편 썼습니다. 또한 바그너의 음악과 사상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그너의 음악에 대한 니체의 열정은 비극의 탄생과 같은 초기 작품에서 잘 드러나는데 니체는 바그너를 고대 그리스 비극의 갱신자이자 새로운 문화 재생의 시대를 여는 선구자라고 칭송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이 현대 세계의 분열을 치유하고 통일성과 전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870년대 중반 니체는 바그너의 예술적 성향과 정치적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76년 바그너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니체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대중의 천박함을 쫓는 공연은 진부했고 또한 바그너가 독일 민족주의 문화를 옹호하는 것에 대해 니체는 모순을 느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반유대주의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고, 특히 대중들 사이에서 자신의 명성만 추구하는 바그너의 속물적 근성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우정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후기 작품에서 바그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로 그의 음악과 사상, 개인적 성격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1888년에 쓰여진 그의 저서 바그너의 경우와 니체 대 바그너와 같은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그너와 멀어지게 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같이 존경하던 바그너와는 왜 결별했나요? 니체는 유명한 작곡가인 리하르트 바그너의 예술적 업적을 존경하며 그를 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에 크게 감탄했고 그를 독일 정신의 최고 이상을 구현한 일종의 예술적 천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우정과 지적 파트너십은 악화되어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니체가 바그너와 철학적 의견 차이가 점점 커진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사상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바그너가 옹호하는 독일 민족주의와 국가 미화 사상을 점점 더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가 독일 민족주의와 정치에 점점 더 관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예술은 그러한 문제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바그너의 정치 참여가 예술의 순수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그너를 기독교적 가치와 독일 민족주의에 굴복한 퇴폐적이고 비관적인 인물로 보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확고한 비판자였던 니체는 바그너가 오페라 파르지팔과 같은 후기 작품에 기독교적 주제와 가치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니체가 기독교의 구속과 금욕주의를 찬양하는 것으로 여겼던 이 오페라는 자신의 반기독교적이고 생명을 긍정하는 철학과 어긋나는 것이었죠. 게다가 니체는 바그너의 반유대주의적 견해에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니체 자신도 인종에 대해 다소 문제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반유대주의자는 아니었고 바그너의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바그너를 일종의 거짓 선지자, 즉 한때 독일 정신의 가장 높은 이상을 구현했지만 편협한 사고와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수용함으로써 그 이상을 배신한 인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니체는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바그너의 개인적 성격에 환멸을 느끼고 위선적이고 교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그너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를 지켜야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체는 동등한 입장에서 우정을 나누고자 했으나 바그너의 허영심은 니체를 실망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니체는 개인주의, 삶에 대한 긍정, 권력의 의지를 강조하는 자신만의 철학적 관점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관점은 두 사람 사이에 지적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니체는 바그너의 예술적 업적에 대한 지속적인 존경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추구하기 위해 바그너와 결별해야만 했습니다. 철학적 관점 차이 외에도 두 사람의 결별에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니체는 심한 편두통과 시력 문제를 포함한 건강 문제로 인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니체는 편두통,
복통, 안구질환, 우울증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바그너의 음악이 자신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신경 피로를 유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살아생전 니체는 인기 없는 철학자였습니다. 원고를 출판해줄 출판사도 없었고 그나마 자비로 몇십 부 찍어내도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철학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생애의 마지막 10년은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다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니체는 1900년도에 죽었습니다. 19세기를 마감하고 20세기를 여는 시기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깊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죽은 후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기는 어려우리라. 100년만 기다려보자. 아마도 그때까지는 인간을 탁월하게 이해하는 천재가 나타나서 니체라는 이를 무덤에서 발굴할 것이다. 니체의 예언은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100년까지 기다릴 것이 없었습니다. 니체가 쓰러져 있는 10년 동안 그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으며 니체 철학은 20세기를 관통해서 21세기에도 질주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니체는 20세기를 연 문제적인 철학자입니다. 니체 자신의 예언대로 그는 무덤에서 발굴되었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이르러서도 가장 많이 읽히는 철학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니체의 작품들에 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은 섹션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1883년에서 1891년 사이에 4번에 걸쳐서 출판되었으며 당시의 전통적인 철학 서술에서 크게 벗어난 작품입니다. 니체는 이 작품을 내러티브 구조와 시적 언어를 갖춘 철학 소설로 썼으며 이를 통해 복잡한 주제와 사상을 보다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고대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인 역사적 인물 조로아스터가 주인공이지만 니체 자신의 사상을 대변하는 인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 비극과 성경의 예언에 영향을 받아서 고도로 은유적이고 격언적인 문체로 쓰여졌습니다. 이 책은 자라투스트라의 연설과 다양한 인물들과의 대화, 시적이고 서정적인 구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주제는 전통적인 도덕과 종교에 대한 비판, 우월한 인간 혹은 초인이라는 뜻의 무리의 사고방식을 초월하여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인 위버맨쉬 개념, 우주의 모든 사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영원 회귀,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자기 극복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권력의 의지 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련의 연설과 담론으로 나뉘며 자라투스트라는 도덕, 종교, 자기 극복, 존재의 본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성찰을 공유합니다. 주요 주제와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버맨쉬, 초인. 니체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위버맨쉬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위버맨쉬는 전통적인 도덕의 제약을 초월하여 개인의 창의성, 힘, 자기 통달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하는 개인입니다. 위버맨쉬 정말 어렵네요, 발음이. 다음엔 영원 회귀. 이 개념은 우주와 그 안의 모든 사건이 순환 패턴으로 무한히 반복된다고 가정하는 이 책의 핵심 개념입니다. 니체는 이 개념을 통해서 모든 행동과 선택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처럼 삶을 살도록 개인에게 도전을 하며 진정성 있는 삶과 위대함을 향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의 죽음. 니체는 19세기 유럽에서 종교적 신념의 쇠퇴와 세속주의의 부상을 반영하여 신은 죽었다 라고 선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상은 위버맨쉬의 등장과 관련이 있는데, 신이 죽으면 전통적 가치에 공백이 생기고 이를 스스로 결정한 새로운 도덕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의지. 이 개념은 니체 철학 전반의 핵심이며 자기 극복 및 위버맨쉬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의지는 모든 인간의 행동, 야망, 창의성의 원동력이며 개인이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의지의 긍정과 발산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념 재밌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3단계 변신 이야기. 낙타, 사자, 어린이.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정신의 3가지 단계의 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낙타, 사자, 어린이의 은유를 사용하여 니체가 이상적인 상태로 간주하는 자유와 창의성을 향한 철학적, 심리적 발달 단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낙타. 변화의 첫 번째 단계인 낙타는 큰 짐을 기꺼이 지고 의무와 책임을 추구하며 전통과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는 정신을 상징합니다. 낙타는 세상의 지혜의 무게를 등에 짊어지고 싶어 합니다. 이 단계는 규율, 자기부정, 그리고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법칙에 대한 엄격한 순종의 단계입니다. 사자. 다음 단계는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고자 하는 사자 단계입니다. 사자는 낙타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규범과 가치에 얽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자신의 세계를 쟁취하고자 합니다. 사자가 외치는 신성한 아니오는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은 전통과 낡은 가치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따라서 사자는 수능과 사회가 강요하는 가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공간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힘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마지막 단계는 아이로 사자가 낡은 가치를 부정한 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아이는 놀이의 정신, 즉 자발적으로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니체는 이 단계에서 낡고 전통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와 창의성의 경지에 도달한 정신의 가장 높은 형태를 봅니다. 아이는 신성한 예라고 말하며 자신의 새로운 게임과 새로운 가치를 긍정합니다. 이 단계는 사회적, 도덕적 규범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인 낙타에서 이러한 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인 사자를 통해 창의적 자기결정인 어린이로 나아가는 변화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극복, 도덕에 대한 비판, 신의 죽음, 삶에 대한 긍정이라는 니체의 광범위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후대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철학, 문학, 심리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은 파격적인 스타일, 도발적인 아이디어, 도전적인 주제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존주의, 신의 죽음, 진정성의 중요성,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니체의 사상은 장폴 사르트르와 알베르 까미와 같은 사상가들을 포함한 실존주의 운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 책의 실험적인 스타일과 자기 극복, 개인주의, 전통적 가치의 죽음이라는 주제는 제임스 조이스, 토마스 만, 사무엘 베케트 등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의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은 심리학. 개인의 심리적 욕구와 권력의 의지의 역할에 대한 니체의 강조는 정신분석학의 발전과 지그문트 프로이드, 칼 융과 같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다음은 선악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는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니체의 대표작이라면 니체 전공자들, 철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악을 넘어서라는 작품을 대표작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이 책의 구절들이 우리가 좀 익숙한 글들이 있고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 선악을 넘어서에 나오는 구절과 그 구절에 대한 해석에 관한 부분을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네가 시면을 바라보면 시면도 너를 바라볼 것이다. 이 격언은 적과 갈등이나 투쟁을 벌일 때 적과 같은 파괴적인 특성을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적과 맞서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용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 니체는 어둠이나 혼돈에 머무르면 바로 그 어둠이 우리 자신의 영혼에 들어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사랑으로 행해지는 일은 언제나 선과 악을 넘어 일어난다. 이 인용문은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은 선과 악이라는 전통적인 도덕적 이분법을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사랑이 개인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도덕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전통적인 도덕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대신 그러한 행동의 의미와 가치는 그 행동에 영감을 준 진정한 사랑에 있습니다. 모든 심오한 사상가는 오해를 받는 것보다 이해를 받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이 인용문은 심오한 사유를 하는 지식인이나 철학자의 취약성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진정으로 이해받는 것이 오해받는 것보다 더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는 사상가의 진정한 생각과 신념이 면밀한 조사, 비판, 조작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해는 모호함의 여지를 남기고 판단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해받는 것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은 인간 사고의 복잡한 본질과 심오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어려움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상가들이 오해를 받는 것보다 완전히 이해받는 걸 더 두려워한다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면서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엔딩 음악 대신에 니체의 영원한 회귀를 오마주하는 의미에서 도입부에 들으셨던 아모르 파티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꿀잠의 세계로 빠져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라틴어로 운명에 대한 사랑 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상실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하거나 필요한 것으로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무한한 시간 동안 무한히 반복된다는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니체는 운명애를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삶 전체를 포용하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니체는 그의 저서 즐거운 지식에서 처음으로 운명애, 아모르 파티를 공표했는데 니체가 운명애를 이야기한 아포리즘, 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생각한다. 나는 아직 살아야만 한다. 아직 생각해야만 하니까.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자신의 소망과 가장 소중한 생각을 감히 말한다. 그래서 나도 지금 내가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올해 처음으로 내 마음을 스쳐가는 생각, 앞으로의 삶에서 내게 근거와 보증과 달콤함이 될 생각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나는 사물 안에 있는 필연적인 것을 아름답게 보는 법을 더 배우고자 한다. 그리하여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련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련다. 나를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련다. 눈길을 돌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이 될 것이다. 나는 언젠가는 긍정하는 자가 될 것이다. 즐거운 지식 중에서 이 아포리즘의 제목은 새해에입니다. 니체는 새해 소망 겸 새해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니체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의 존재 의미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현재의 순간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이는 인생의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것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개인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기 연민과 원망의 감정을 이겨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모르 파티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 선택,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고난과 투쟁을 포함한 삶 전체를 긍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니체는 피할 수 없는 도전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기쁨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삶에 대해 예라고 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강점, 약점, 고유한 자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나 되기가 포함됩니다. 니체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최대한의 삶을 살도록 격려받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그의 작품에서 아모르 파티를 이해하기 위한 구조화된 틀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운명에 대한 사랑의 철학은 그를 허무주의자가 아닌 긍정의 철학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